이 박사 이 작가 이재희 노무현 3편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뭐 저희가 이건 따로 녹화한 게 아니고 2편 끝나고 바로 지금 녹음에 들어갔어요. 아, 지친다. 들어왔는데 우리가 잠깐 끊을 수밖에 없었던 게 우리 지금 이 박사가 그 노빠 엉뚱한데서 울어가지고. 노빠 이 박사가 아직 그렇게 뭐 슬픈 게 나오지도 않았는데 지금 감정이 복받쳐가지고 지금 그래서 방송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지금 잠깐 좀 쉬었습니다. 쉬고 바로 이제 녹음 바로 지금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수사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는 거였죠. 바로 들어갈게요. 퇴임과 동시에 고향으로 돌아간 노무현을 겨냥한 수사의 칼날은 국세청에서 시작되죠. 정권이 바뀌자마자 국세청이 그들의 가장 무서운 무기 세무조사 칼을 꺼내듭니다. 애초부터 타깃은 노무현이었고요. 이거는 밝혀졌지? 거의 다. 그렇죠. 일부러 지금 노무현을 타깃한 거거든요. 그래서 노무현을 도왔던 기업, 노무현과 연관된 그런 기업들은 모조리 그들의 세무조사 칼날을 피해가지 못하죠. 봅시다. 노무현의 오랜 후원자인 박연차, 그 사람이 있던 태강실업의 세무조사를 시작하고 그게 이제 스타트예요. 그래서 국세청이 시작됐는데 노무현하고 오랜 고교 동창이 있어요. 그 제주도에 골프장 운영하셨는데 거기 조사하고 또 노무현이 재임시 허리 수술 받았던 우리들 병원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시켰어요. 더 나가볼까? 더 웃긴 것도 있어. 노무현 대통령이 자주 가던 삼계탕집 토속촌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런 것들이 왜 노무현이 먹던 맛있던 공기까지 수사를 해보지겠어? 그래가지고 추징금을 때리니까 노무현 주위에 누가 남아나? 아니 저 사람 옆에 있으면 오마다가 칼 맞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노무현은 점점 그 사람들한테 미안해지고 그 사람들은 점점 노무현 곁을 떠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싸움의 상대가 꼿꼿하고 빈틈이 없으면요 그 주위에 친지, 가족, 지인 이걸 조지는 게 훌륭한 계책입니다. 그래서 검찰과 국세청이 그렇게 정부가 그런 계책을 쓴 거죠. 봐봐요.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면 그 사람들이 누굴 원망할 거야? 일단은 뭐 이명박 대통령하고 뭐 전 정권, 현 정권들 욕하겠지만 그 다음으로는 이제 노무현이지. 아니 저 양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다. 그 사람들이 뭔 죄가 있겠어? 노무현을 지지하고 따라하는 것보다 죄밖에 더 있겠어? 그러니까 삼계탕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노무현을 대놓고 원망하지 않고요. 아 그래 이건 내가 감안해야지, 내가 감내해야지라고 얘기를 해도요. 그건 노무현한테는 엄청나게 부담이 되고 노무현을 잠을 못 자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박연차의 태강실업 그게 국세청으로서는 최고의 킥어였습니다. 태강실업을 저인망으로 훑어가지고요. 또 검찰도 신이 났지. 박연차 잡아가지고 하나 걸렸죠. 걸리니까 이광재, 박정규, 이강철, 노건평, 정삼문 뭐 별다른 증거 없이 박연차 진술 하나만으로 전부 잡아들이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칼날은 노무현으로 압박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권양숙이 돈 받은 걸 잡아내는 거 성공했죠. 그래서 야 노무현 잡는 건 시간 문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이 저번 방송에 언급했지만은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죠. 그렇지. 예. 증거 제시해. 이러니까 검찰이 바빠집니다. 내가 왜? 검찰한테 나중에 하나 꼭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 나중에 우리가 저희 오카모토 미노루 갖고 시비 걸려가지고 니들한테 넘어가면 니들은 꼭 우리 편 들어줘야 돼. 왜냐면 우리도 남이 해준 얘기 듣고 그러니까 증거 없어. 증거는 없어. 그러니까 우리도 남이 해준 얘기, 그다음에 남이 쓴 책에 있는 얘기 가지고 오카모토 미노루라고 얘기했거든. 박정희의 일본식 이름이. 그러니까 니들은 꼭 우리 편 들어줘야 돼. 꼭. 봅시다. 태강실업의 세무조사로 시작된 이 검찰의 조사가 얼마나 어이없었던 거지. 닥치는 대로 남의 계좌를 엿봤어요. 심지어는 우리 노무현 특집 1탄에서 했던 송기인 신부 있죠. 송기인 신부의 계좌까지 뒤졌어요. 그런데 8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되는 정말 작은 돈까지 일일이 조사하고 돈의 출처를 물었다는 겁니다. 검찰 난가하다. 그것만 엿봤어? 남의 이메일 열어보고 통화 기록 확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이 말한 증거를 대지 못했죠. 그게 증거가 안 나오자 검찰이 하는 게 뭐야? 언론 플레이. 언론 플레이 하는 거야. 사사건건 조사 내용 빨대로 통해서 언론에 흘리고 대통령 흠집내고 망신 주고 권양숙이 받은 돈도 원화로 환전해서 얘기하면 되잖아. 근데 기어코 달러로 표현하죠. 달러로 표현하면 돈이 더 많아 보이니까 그렇죠. 정말 치열한 짓거리입니다. 아니 그러면 환율은 계산해줘야지. 아이 왜 시계야. 무조건 이제 노무현 뭐라 그래 망신 주려고 지금 그런 거야. 근데 노무현이가 도덕적으로는 비난받아도 난 범죄는 저지르지 않았다. 마누라가 받은 건 모른다. 이렇게 항변하니까 증거가 없죠. 그래서 검찰이 해괴한 논리를 끄집어냈는데 그게 바로 포괄적 뇌물죄입니다. 뇌물죄면 뇌물죄지 포괄적 뇌물죄는 뭐야? 아, 참
아니 그러면은 공소시효 지났긴 하지만 삼성이나 뭐 현대 그런 데서 그렇게 50대 군사정권 때 지금 돈으로 생각해도 큰 돈 줬던 거는 그때는 암소리 못하다가 근데 포괄적 뇌물죄도 말이 안 돼. 포괄적 뇌물죄로 노무현을 올가매려면요 권양숙이 받은 돈을 노무현이 알아야 돼. 그지? 그렇죠. 그래야 포괄적 뇌물. 근데 모른다 그랬잖아. 모른다 그러니까 검찰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와이프가 돈을 받았는데 남편이 받았는 거 모르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돼요? 이랬다고. 아니 씨, 저 상식 타령을 하고 자빠졌어 검찰이라는 사람들이. 그러면 저 지금까지는 뭐 상식적으로 수사했나? 이명박 대통령이 BBK 때문에 그 BBK 영상 있었죠? 광운대 영상이죠, 그거. 광운대 영상이 뭐라 그랬었죠? 이명박 대통령이 내가 설립했다. 내가 설립했다 그랬는데도 검찰이 뭐라 그랬어? 무혐의 내렸잖아. 그렇죠. 그게 상식이냐 그럼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럼 제대로 수사를 하지. 어이가 없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이거랑 똑같은 케이스가 있어요. 그 노무현 대통령의 이 케이스랑 자 봅시다. 한나라당의 김동영 의원의 부인입니다. 김동영 의원 부인이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요. 서울 서초구청장 공천을 희망한 사람부터 4억 3,9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속됐죠. 근데 검찰은요. 김동영 의원을 구속하지 않았어요. 왜? 네. 김동영 의원이 난 마누라가 돈 받은 거 몰랐어 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검찰이 증거가 없으니까 부인만 사법 처리한 거예요. 그렇죠. 이거랑 똑같지 않나? 그렇죠. 근데 왜 검찰이 잣대는 틀려? 아니 거기다가 이거는 대가성이 있는 거잖아요. 김동영 의원 부인은. 그 공천한 사람 대가성 있게 말하는 예. 거지. 근데 권양숙 여사는 대가성도 없이 받은 거 아닙니까? 투자하자 투자. 그러니까 지금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저 노무현의 검찰 조사 끝났죠? 끝나고 돌아갔어. 그러면요 검찰이 할 일이 뭐야? 구속 여부를 빨리 결정하는 거야. 죄가 왜? 있으면 구속시키면 되고. 왜 딴 때는 구속 적부심 같은 거 빠르게 하면서. 그러니까 증거 갖춰가지고 빨리빨리 하면 돼. 아니면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데 계속 시간을 질질질 끕니다. 왜 그랬어? 이것도 망신주기 아니야. 소문만 그렇죠. 주면 돼, 소문만.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거지. 그렇게 시간을 질질 끌면서 그 사이에 권양숙을 다시 소환 조사한다 이런 얘기가 막 떠돌았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으로서는 괴로운 시간의 연속이죠. 소환 조사가 끝났는데 3주가 지나도록 검찰의 구속 여부는 결정나지 않았고 그 사이 뭐 언론에서는 계속해서 구속이다 아니다 불구속 될 거다 언론 플레이 계속하는 거지. 그런 또 축축성 그 기사가 난무하고 또 일각에서 검찰이 권양숙을 재소환한다는 이야기가 나돌자 네, 운명의 시간이죠. 5월 23일 새벽입니다. 새벽에 컴퓨터 앞에 앉아서 그 유서를 작성하시죠. 그러니까 자기 때문에 힘들어하던 사람들이야. 최측근이라 불렸던 노예 사람들. 그 중에서 봅시다. 구속되거나 검찰에 소환 조사 받은 사람 봅시다. 이광재, 안희정, 서가번, 정상문, 이강철, 박정규, 어떤 친구도 그랬었죠. 그 다음에 강금원, 박연차 전부 구속됐습니다. 그러다가 형 노건평, 그다음 부인, 아들, 딸, 사위, 처남, 조카 사위까지 검찰청에서 조사받았을 뻔. 그러니까 이때 노무현 심리가 어땠겠어? 참여정부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도덕성의 생채기가 온 겁니다. 그렇죠. 이때. 그러니까 또 이때 온 국민들이 전부 노무현 욕했으니까. 그렇죠. 융단 폭격을 가했으니까. 나는 노 대통령이 그런 국민들한테 섭섭함도 있었던 것 같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그 섭섭함, 또 원망함, 또 한편으로는 또 그런 국민들한테 미안한 감정도 있었겠죠. 지지난 방송에서도 그렇게 그 지방색 그러니까 저기 영호남 간의 대립을 깨려고 그렇게 했을 때도 섭섭함을 느끼셨다고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또, 예. 또 한편으로는 미안한 또 그러면서도 이제 미안한 감이 자기가 있지. 무력한 걸 미안함을 또 느끼셨겠죠. 그러면서도 전직 대통령으로서 책임 이런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그 사람 어깨를 짓누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나만 없어지면 되잖아. 나만 없어지면 이 사람들이 다 평화롭게 살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유서의 자신의 마지막 말 아니 그 유서에 보면 첫 번째 문장이 그겁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신세를 졌다. 나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이 받은 고통이 너무 크다. 그죠? 예. 앞으로 받을 고통도 헤아릴 수도 없다. 여생이 남에게 짐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내 나머지 인생도 남한테 짐밖에 안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악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지 않나. 이때 그 한 며칠간 거의 잠도 못 주무셨
있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 주치 네. 얘기도 있었고요. 그 주치도 그때 그 인터뷰한 거 보면 인터뷰를 못 하시더라고 우시느라고. 가까운 사람들 보면 그 반응을 보면 노무현 탓을 어떤 사람이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마지막으로 남겼던 유서를 보면은요. 그동안 그가 얼마나 힘들었었는지 그걸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세상에 남긴 그 마지막 말. 이거는 우리가 저 성우 나레이션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신세를 졌다. 나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이 받은 고통이 너무 크다. 앞으로 받을 고통도 헤아릴 수가 없다. 여생도 남에게 짐이 될 일밖에 없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책을 읽을 수도 글을 쓸 수도 없다. 너무 슬퍼하지 마라. 삶과 죽음이 모두 자연의 한 조각 아니겠는가? 미안해하지 마라.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운명이다. 화장해라. 그리고 집 가까운 곳에 아주 작은 비석 하나만 남겨라. 오래된 생각이다. 자신으로 인해 그 영어의 몸이 된 친지와 친구들 그리고 지인들. 근데 이런 고통은요 노무현 자신이 구속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뻔하잖아. 앞으로 있을 수많은 재판들. 걔들은 그렇게 하겠지 이제. 그런 재판들에서도 엄청난 언론들의 그 융단 폭격이 가할 테고요. 그리고 그때마다 그 얼마나 욕을 많이 하겠어. 나 여기저기 그 춤추는 검증 안 된 그런 이야기들. 설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는다 할지언정 이미 정치인 노무현, 자연인 노무현은 사망 선고를 받은 거예요. 시한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가 이 당시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았었죠. 그러니까 잠을 못 자서 그랬죠. 최초의 인터넷 대통령이라고 불렸고 서민 대통령을 했던 노무현이 가족과 주위 측근들이 저지른 그런 비리 때문에. 근데 그러면 박정희가 해먹었던 돈, 전두환이 해먹었던 돈, 노태우가 해먹었던 돈, 다 돌려받아야지. 다 추사해야지. 그런 거. 아니 그런 것들을 하고 그럼 동량으로 비교를 하든지 그러면. 아니 니들 말대로 그게 비리고 그래 그 주변 사람들 중에 누가 돈을 받아 먹었어. 그러면 박정희가 해먹었던 그 금고속의 돈, 전두환이 해먹었던 그 수많은 사업들, 노태우가 해먹었던 그 돈들 다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왜 그거 갖고 얘기를 못해? 그거는 아직 살아있는 권력이니까. 그 사람들은 기득권층이고 계속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말도 못하면서 꺼내보지도 못하면서 기껏 할 수 있는 게 그지 니들과는 틀린 사람이 다른 사람이 고졸 출신인데 이 사람이 니들 잘난 서울대 나온 니들보다 위에 앉아가지고 대통령을 했으니까 그게 꼴보기 싫어가지고 사람 죽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견디지 못하고 비극적으로 인생의 결말을 맞이했었는데 이 박사 쳐오느라고 방송이 제대로 되지를 않네. 아니 근데 이거 다음 거 이 박사 건 할 수 있겠냐 너? 해봐야지 그래도. 야 안 되면은 세자기 해 받아가지고 저 일단 해봐. 자, 유서를 그렇게 작성을 하시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5시 45분에 경호동에 인터폰을 걸어서 당직인 경호관에게 등산 나갈게요 라고 말씀하시고 사절을 나서려고 하니까 권양숙 여사께서 같이 동행할까요? 그렇지. 그렇게 물어보셨죠. 대통령께서는 그럽시다 그러셨는데 저 그럼 등산 준비하고 오겠습니다 하고 방에 들어가신 사이에 경호원만 대동하고 혼자 나가십니다.
대통령 아, 웃으면 안 되는데. 아유. 야, 좀 마음을 가다듬어. 야. 알았어. 아, 나 왜 이러냐? 가시다가 이제 마늘밭에서 이제 마을 주민 한 분 만나시고 이제 인사를 나누죠. 뭐 일찍 나오셨네요 하니까 예, 뭐 반갑습니다. 뭐 그렇게 인사 나누고 뭐 마늘 작황 물어보시고 뭐 작황이 안 좋습니다. 뭐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마지막까지도 되게 당당하고 의연하게 그렇게 가셨죠. 안 되겠다. 야. 이 박사 더 이상 그 일지를 못 하는 것 같은데. 예. 예, 그다음에 그 등산로 세상이 계속 네. 등산로 따라 올라가십니다. 이때 정통에서 100m 떨어진 그 이정표 인근에서 이제 그 옆에 따라가던 경호원에게 힘들다 내려가자면서 부엉이 바위 쪽으로 발길을 돌리십니다. 이때 경호관은 그 밑에 다른 동료 경호관에게 하산하십니다라고 무전을 칩니다. 예, 여기서 대통령이 이제 부엉이 바위에 부엉이가 사나? 라고 물어보시고 담배 있는가라고 물어보시죠. 경호원한테 그렇게 예. 물었죠. 이때 경호원이 없습니다. 예, 가져오라고 할까요? 그러니까는 대통령이 아니요 됐어요라고 하셨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래서 그 유시민 장관이 그 담배 하나 올리죠. 그렇죠. 그거 좀. 네, 그래서 이제 이후에 바위 뒤편으로 그 5m 정도 있는 묘지 옆 잔디밭에 앉아가지고 정토사에 그 선법사가 있는지 보고 오지라고 그 스님이죠 얘기를 하고요. 경호원이 모셔올까요?라고 마지막 그 대묻습니다. 네, 여기서 아니 그 확인만 해봐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는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는 VIP 경호를 실패하면 그 경호원이 책임을 물어야 되니까 그렇지. 이거에 대해서 일단 위치에서 배제시키니까 배제시키고 이제 그러니까 판단을 하신 대통령으로서의 그 마지막 배려입니다. 그죠? 우리 저 경호원이 나중에 이거에 대해 책임 추궁을 받을까봐 마지막으로 배려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마지막 모습을 경호원한테 보이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경호원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거지. 옆에 그 경호원이 또 다른 경호원이 있었다면은 자기가 그 심부름 가도 되지만은 이렇게 혼자서 납두고 가면서 가는 거는 경호원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거지. 그런데 아마 그 한 명이 더 있었어도 그분도 아마 그렇게 지켜주려고 아마 그렇게 다른 심부름 시키셨을 것 같아요. 이 부엉이 바위 위쪽은 그 다음에 언론에서 보이는 것처럼 거기서 마을이 다 한눈에 들어오죠. 거기가. 예. 그러니까 태어나서 유년 시절을 보냈고 그리고 나중에 인생의 어떤 뒷마무리를 하고 싶어서 왔던 곳을 마지막으로 보고 싶어 하신 것 같습니다. 이쪽 왼쪽에 이제 부엉이 바위가 있거든요. 부엉이 바위는 부엉이가 살았습니다. 해질녘 되면은 우흥 이렇게 울어요. 우흥 하고 우는데 여러 가지 그 머릿속에 스쳤던 것 같아. 그 바위에 올라서 그 마을을 내려다 보면서 다 어릴 적 자기가 뛰어놀았던 그렇죠. 우리 일편에서 얘기했죠. 자왕골 뭐 이런 그거를 보면서 이제 이 박사 분위기를 같이 만들어가지고 씨. 야 방송 빨리 하자. 미치겠다. 나 왜 이러냐? 아니 이 그 녹음 부스가 굉장히 작아가지고 누가 한 명이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면 죄송합니다. 운동지 방어 이- 못하겠네. 못하겠어요. 이성적으로 방송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네요. 또 되게 다음에 또 중요한 얘기 해야 되는데. 되게 힘드네요 오늘. 방송이가. 그러니까 씨 한쪽에서 계속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으니까 야 방송이 안 되네 진짜. 그 차마 지금 저도 지금 마지막 그 여기 온 거에 써 있는 걸 못 읽겠네요. 읽지를 못하겠네요. 나는 그때 그 서거 소식 들은 날 그 아마 그 낮 그 시간부터 그 회사 앞에 그 가게에서 소주를 한 8병 먹은 것 같아 혼자서. 나는 그때 잠깐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일하다가 너무 펑펑 울어가지고 아 그리고 그때 야 있을 때 잘하지. 아유. 그러니까 더 미안한 거지 뭘. 그리고 그날 배철수의 음악 캠프 6시에 들었는데 그 6시에 듣는데 배철수 씨도 눈물이 나가지고 말을 잇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익스트림이라는 그룹의 레스트 인 피스라는 노래를 되게 좋아하는데 뭐 출발하겠습니다 하고 억지로 이제 방송을 시작한 다음에 그 음악을 바로 걸더라고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온 힘을 다해서 이제 대한민국의 지역주의에 싸우고 그리고 기득권에 싸우고 그랬던 분이 마지막에 대통령 퇴임하셔가지고 고향에서 여생을 행복하게 보내려고 그러셨던 분인데 누구도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뭐 오히려 자신이 그렇게 미안해하면서 그렇게 가신 거 아닙니까? 예. 아 근데 뭐 우리 국민들은 너무 쉽게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때는 진짜 뭐 다들 나오셔가지고 진짜 뭐 그렇게 슬퍼하시고 이랬는데 지금 뭐 그 새누리당이 또 정권을 잡으려 그러는데도 그냥 자 뭐 그래요. 너무 빨리 있는 게 아닌가 싶고 어쨌든 선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일단 투표를 그때 그 심정을 가지고 투표를 제대로 하세요. 투표를 제대로 하시면 되지 뭐. 그러면 또 이와 같은 불행한 사태가 다시 있어서는 안 되잖아. 그럼요. 그걸 막는 거 잘못은 한 번 하면 충분하죠. 한 번은 누구나 실수를 하지만 그 다음에 또 실수하면 안 됩니다. 한 번의 실수가 정말 역사적인 시계를 엄청나게 거꾸로 돌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나 정신 좀 났다. 거기까지 하고요. 노무현의 되게 힘드네요 오늘. 인간 노무현, 자연인 노무현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무리 짓고 우리가 또 이야기 할 건 이야기 해야 되니까 진정한 할 말은 하는. 해야 되니까 참여정부의 공과 과를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참여정부는 실패한 정부로 지금 규정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과연 정말 다 실패한 정부인지 예. 실패를 했는데 근데 왜 IMF 같은 게 안 터졌는지 몰라. 거의 IMF. 지금 조중동에서 쓴 걸로 보면요. IMF가 2번은 왔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한 내가 보기엔 100만 명은 뒤졌어야지. 제가 쓰는 기사대로 하면요. 참여정부 때하고 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참여정부 때하고 그 실용정부라고 하죠. 현 정부와 전 정부 자살률 비교한 통계를 봤는데 자살률이 현 정부 때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합시다. 공이 있을 수 있고 과가 있을 수 있으니까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공은 우리 노빠이 이 박사가 해. 알았어, 내가 할게. 어울리는 거 아니야. 근데 과는 우리 저 학생운동 했던 그때 노무현 졸라 까고 다녔잖아. 그 과를 한번 아직도 안 좋아하잖아. 과를 한번 이야기합시다. 자 그러면 참여정부의 과라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거죠. FTA, Free Trade Agreement. 네. 이거 저번처럼 나 길게 하면 또 욕 먹는다. 짧게 해. 그리고 그다음에 이라크 파병. 예. 그러니까 진보적 색깔을 띠고 출범한 노무현 정부가 정반대로 왔으니까 뭐 노회찬 의원이 뭐 좌회전 깜빡이 끼고 우회전했다고. 우회전했다고. 그때 내가 참 노회찬을 싫어했지. 그따위 말할 게 아닌데 지금 힘을 합쳐가지고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폭등했습니다. 물론 부동산 값이 오른 건 사실이야. 박정희보다는 때는보다는 훨씬 덜했지만은 어쨌든 폭등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양극화가 심해졌죠 참여정부 때. 그다음에 재벌 개혁의 실패를 예. 했었던 거 이런 것들이 과라고 할 수 있고요. 공이라고 하면은 뭐 권위주의 청산, 예. 정치 개혁, 예. 그다음에 자주국방. 그럼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렇지. 유명하죠. 노무현 대통령을 왜 그 뭐라 그래 뭐 군사 덕후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 밀덕후. 밀덕후라고 그런 예. 사람도 있으니까. 그다음에 외교. 그렇죠. 중국하고만 봐도 노무현 정부 때는 중국하고 굉장히 좋았어요 사이가. 그렇죠. 그래서 각종 그 대북 그 정보도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그렇죠. 근데 이번 이명박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가서 막 호구 대접 받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외교 그다음에 주가 상승. 예. 주가가 이때 엄청나게 뛰었죠 노무현 그렇죠. 정부 그렇죠. 때. 예. 그래서 경제 성장 예. 분명히 이루어졌습니다. 경제 관련된 것들. 예. 물가 상승률 역대 최저입니다. 최저. 예. 그다음에 뭐 이명박 정부랑 비교하면 딱 수치가 나오겠죠. 그렇죠. 이런 걸 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예. 물론 지금 노무현 정부는 실패한 정부이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한 이런 공도 다 없어지는 거지만 자 그러면 과
참여정부의 과부터 한번 이야기 보도록 합시다. 이거 뭐 저기 유시민 장관 몇 번 나와서 얘기를 했고 찾아보면 많으니까 뭐 이거는 FTA는 솔직히 길게 얘기할 건 없는 것 같아요. FTA는 참여정부에서도 인정을 했듯이 정책을 위반하고 시도는 했는데 원하는 방향으로 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 FTA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었고 저는 그래서 저는 어차피 그 관련 학과를 나오긴 했는데 FTA 자체가 문제였다면 그 다른 국가들 그러니까는 왜 이런 거거든요. 상대적인 거거든요. FTA는 상대적으로 이로운 걸 먹는 건데 미국하고 FTA는 원래 예상은 이 말로 딱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길게 하면 또 욕 먹으니까 그 원래 예상은 이익이 더 많다고 판단했어요. 그리고 향후에 20년 후에 뭐 30년 후에 한국이 체질적으로 이겨낼 수 있으려면 이때 이 시기에 열어놔야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뭐 이거는 일각에서는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된 이후에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FTA를 무리하게 좀 시도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기반이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런 외자 거를 유치도 받고 뭐 그러려면 예상을 했다는 썰도 있고요. 예. 아무튼 얼마 전에 그 참여정부 사람 만나 들은 얘기고요. 그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제 한 원래는 8할 정도 안타를 칠 줄 알았는데 3할 밑으로 3할? 한 2할 밑으로 떨어진 거고요. 그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김종훈 그 통상교섭본부장이었나? 그렇죠. 그 양반이 중간에서 보고를 자꾸 이제 뭐 이롭게, 그러니까 뭐 아주 다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득이 되게 자기한테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썰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참여정부에서 시도한 FTA는 정책적으로 시도할 수 있는 거긴 했지만 예측을 잘못했고요. 그래서 오류가 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자기네끼리 해요. 뭐 저는 거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아니 그 이라크 파병. 아니죠. FTA는 그 요거도 뭐 이런 거예요. 노무현이라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준 건 서민들인데 자신들의 지지자들을 외면한 거죠. FTA는. 예. 관점에서. 그러니까 벗어난 대통령으로서는 근데 노무현 자신은 그랬을 거야. 자기는 정말 노동자를 대변하고 싶었지만 대통령이 되면은 어느 한쪽 집단만을 대변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그렇죠. 그런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이거는 노무현이랑 어울리지 않은 그런 선택이었다. 이거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청와대 들어가서 관료 우리 경제 관료들한테 그렇죠. 모피아라 그러나? 모피아라는 그런 예. 많이 휘둘린 것 같고 그리고 예. 삼성을 비롯한 재벌들 예. 역시 그렇죠. 휘둘리지 않았나 봅니다. 사실은 그 FTA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참여정부의 과를 얘기할 때 그때 저희 쪽 친구들은 이제 삼성하고 이제 친했던 걸 가장 문제 삼죠. 예. 자 그리고 그다음에 이라크 파병. 이라크 파병? 이라크 파병은 생각이 없어? 저부터요? 저부터? 계속 해 네가. 계속 네가 하세요. 나 좀 감정 좀 추스리고. 길게 하면 욕먹을 것 같은데 이라크 파병도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냥 파병할 수밖에 없었거든 그때 시기적으로. 그렇죠. 근데 가장 욕 안 먹는 걸로 파병한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엔. 그렇지. 그러니까 아니 과잖아요 과. 예. 과인데 손에 좀 덜 보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여차직했으면 전투병 파병할 거만 한 거를 그때 당시에 여론이 공병으로 갔잖아 공병으로. 여론이 굉장히 안 좋고 그런 거를 너는 가만히 있어. 과 네. 얘기할 때는. 얘가 너무 길게 하면은 얘 욕 먹을까 봐 그러지. 과를 얘기하는데 뭘 알았어. 자꾸 칭찬을 하려고 그래. 알았어. 나는 이라크 파병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거죠. 하면 안 되는 거지 원래 원칙상 우리나라에서는. 또 노무현의 생각하고는 다른 거지 이라크 파병. 예. 진짜 전투부대든 비전투부대든 남의 전쟁 그것도 이게 뭐예요? 침략 전쟁이잖아. 침략 전쟁이지. 미국의 미제국주의자들. 그렇죠. 오랜만에 쓴다 이 그러니까. 미제국주의. 오랜만이다. 명분 없는 전쟁 아니야. 명분 없는 전쟁에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원래는 이거를 갖다 자극적으로 제목을 뽑으려면 제2의 베트남 파병이라고 그렇지. 불렀습니다 그때는. 아. 그렇게 불렀고요. 그거를 옹호해주는 입장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비전투 요원이었다. 자 봅시다. FTA하고 이라크 파병은 이런 거예요. 보수에서 욕을 하지 않는 그렇지. 참여정부의 과지요. 예. 이거는 진보에서 욕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노무현은 보수에서도 욕을 먹고 진보에서도 욕을 욕을 먹고 먹고. 양쪽에서 뭐 샌드위치가 돼버린 건데. 욕하기 좋지. FTA하고 이라크 파병은 이렇게 진보에서 얻어먹은 거고. 자 그다음에 보수에서 촉구했던 부동산 폭등.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지독한 규제였습니다. 지독한 규제가 결국에는 풍선 효과가 돼가지고 양쪽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는 뭐 많잖아요. 뭐 모기지론 뭐 해서 기타 등등 많은데 예. 그러니까 뭐 대출 억제, 그렇죠. 대출 억제를 하니까는 결국에는 부동산이 가격이 상승을 한 거죠 이게. 뭐 길게 볼 건 아닙니다 이거는. 양극화.
참여정부의 양극화는 이거였죠. 그러니까는 분배를 강화해서, 그러니까는 왜 조세 정책 같은 거를 강화해가지고 분배를 형평성 강화해서 그거를 해소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5년 동안 더 양극화가 심화가 됐습니다. 이거는 분배 위주의 정책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그 정책 그 분석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게 비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때부터 원래 이때 그랬거든요. 그 저소득층에다가 세금을 엄청 꼬라박아가지고 분배 힘을 썼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때 당시에 그 소득 5분위 배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때 예. 5.44로 참여정부 첫 해는 그 2003년도 이때는 5.22보다 0.2포인트가 더 올라가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배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양극화가 심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참여정부의 정책, 그러니까는 해결 정책이 그 실제로 실효성을 못 거뒀다. 그렇죠. 이 타점을 분배 위주로 가져갔는데 실효성이 없었다.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는 결과는 그렇게 안 나왔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제 생각에는 이 원인이 재벌 개혁하고도 연계가 되고, 이건 예, 같이 연계되는 재벌 계획을 실패했기 때문에 양극화가 생긴 거지. 예, 그 세금을 많이 버는 데서 많이 걷는 게 옳은 건데 그런 게 잘 안 되니까. 그거 반대한 거지. 한나라당이 반대해서 못한 거 아니야. 부유세 이런 거 전부 다 한나라에서 반대. 에이씨, 참여정부에 공. 자, 참여정부의 공 중에 하나로 얘기가 되는 게 권위주의 청산인데요. 참여정부는 지속적으로 권위주의를 청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조금 이전의 대통령들을 생각해 봅시다. 다 군사 독재 정권이었고, 그리고 양김, 그분들이 대통령이었잖아요. 1인이 카리스마를 휘두르면서 대통령을 했던 시기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권위가 강력했던 게 어쩔 수 없었거나 아니면 인위적으로 권위를 강하게 만든 걸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비정상적일 수도 있죠. 삼권 분립이 된 나라에서 그 삼권 분립이 제대로 안 이루어진 때였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약간은 정상적으로 돌려놓으려고 노력을 했던 거죠. 근데 이거 가지고도 비판했어요. 예. 그리고 그 역풍도 굉장히 많이 왔죠. 그 대표적인 예가 검사들과의 대화였잖아요. 예. 생각을 해보세요. DJ 때나 YS 때 일개 평검사가 대통령하고 방송에서 직접 토론을 한다는 게 가능합니까?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법조계라는 것이 굉장히 위계 질서가 강한 곳인데 선배 어떻게 보면 저기 연수원 선배인데 거기다 대놓고 뭐 딱하니 뭐 건방 떨면서 검사들이 그렇게 했었죠. 그러니까 자기들을 그 권력으로부터 독립시켜 주려고 했던 대통령한테는 그렇게 바락바락 대들고 그렇죠. 그 잡으려고 하는 대통령한테는 설설기고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한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줬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분명히 검사들이 자유롭게 수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 겁니다. 예. 그렇게 자기가 수족처럼 부리던 권력, 뭐 국정원도 그랬나요? 그렇게 자기가 수족처럼 부리던 권력을 나눠주려는 그런 방식으로 권위주의를 청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치개혁 얘기를 좀 이어서 해볼까요? 나 너무 신났네. 자, 네 마음대로 하세요. 참여정부 너무 좋아하는데. 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치개혁에 거의 생명을 걸었죠. 정치개혁의 가장 대표적인 게 지역주의 극복 아니겠습니까? 그건 이전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런 역사적인 그 인물사를 하면서 많이 다뤘던 내용이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호남 지역에서 지지를 받은 경남 출신 대통령입니다. 이것만 해도 굉장히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방 분권을 위해서 또 노력을 한 부분이 있죠. 그 대표적인 게 국토 균형 발전 3대 특별법과 6개의 혁신도시를 지정한 겁니다. 특히 제일 중요한 거 뭐야? 세종시. 수도 이전하려고 노력하셨었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박근혜가 만든 거야. 아니 근데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박정희 전 대통령이 밀어붙여가지고 경부고속도로 만들고 그 경부고속도로 때문에 수도권의 인구 집중이 굉장히 강화됐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국토개발 무슨 몇 개니 뭐 몇 차 국토개발 계획 뭐 해가지고 국토종합개발 계획들이 있었는데 그게 과연 성공했는가? 지금 생각해보면 가만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방금 정치개혁 얘기 중에 호남이 선택한 영남 대통령이었는데 일각에서 호남 홀대론 많이 나오죠. 예. 호남 홀대론 얘기 나오고 그래서 정통 민주당을 지지하던 호남
사람들이 많이 배신감을 느껴서 네. 대표적인 게 강준만 교수 같은 사람이지. 그래서 강준만 교수 좋아하는 사람들도 다 같이 지금 우리 팬카페에서도 한 두세 분이 맨날 그래가지고 뭐 허남 노빠, 헐대이 뭐 뭐. 노빠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제 그건 얘기 나왔던 건 우리가 아까 저번 방송에 언급했던 그 김대중 대통령의 그거 특검법 통과시켰던 거 예. 대북 특검법 예. 그런 것도 문제가 됐었던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아까 얘기했던 우리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내가 우리란 표현을 썼네. 왜 이러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밀리터리 오타쿠, 밀덕후란 얘기가 있죠. 자주 국방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기울였었죠. 그 대표적인 예가 국방개혁 2020이라는 게 있었죠. 여기에는 전시작전권 환수 그리고 우리나라 군대의 효율화와 선진화를 추진했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한번 현 정권하고 비교해 봅시다. 저기 참여정부랑 DJ 정부가 무슨 친북 정권이니 좌파 정권이니 얘기하는데 결과를 한번 보자고요. 이명박 대통령 집권 이후에 그 국방개혁 2020이 유명무실해지면서 나온 결과가 뭡니까? 연평도는 북한에게 포를 맞아 쑥대밭이 됐죠. 북한 사병은 똑똑똑 노크해서 휴전선을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는 북한이 위성을 쏘아 올릴 때 위성이라고 합시다. 예, 위성을 쏘아 올릴 때 위성 안 쏴요. 뭐 문제 있나 봐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건 난 부끄러운 거죠. 아니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이야. 나라에 작전권이 없으니까 그걸 갖고 와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진짜 줄줄이 나가가지고 말이야. 별들 다면 거들먹거리고 말이야. 부끄러운 거 맞지 그거는. 작전권 그렇죠. 환수하면 안 된다고. 미국 성조기 흔들고 지랄하고 있고. 대한민국 군대들 지금까지 뭐 했노 이게? 나도 군대 갔다 왔고 예비군 훈련까지 다 받았는데 심심하면 사람한테 세금 내라 하고 불러다가 뺑뺑이 돌리고 훈련시키고 했는데 그 위에 사람들은 뭐 해서 작전 통제권 자기들 나라 자기 군대 작전 통제도 한 게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를 만들어 놔놓고 나 국방장관이요 나 참모총장이요 그렇게 별들 달고 끄드럭거리고 말았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작동권 회수하면 안 된다고 줄줄이 모여가가지고 성명 내고 자기들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지.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들을 하고 작동권 돌려받으면 우리 한국군들 잘해요. 경제도 잘하고 문화도 잘하고 영화도 잘하고 한국 사람들이 외국 나가보니까 못하는 게 없는데 전화기도 잘 만들고 차도 잘 만들고 배도 잘 만들고 못하는 게 없는데 왜 작전 통제권만 왜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실제로요. 남북 간에도 외교가 있고 한국과 중국 사이에도 외교가 있는데 북한의 유사시라는 건 뭐 있을 수도 없지만 전쟁도 유사시도 있을 수가 없지만 그러나 전쟁과 유사시를 항상 우리는 전제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중국도 그렇게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한국군이 작전 통제권을 가지고 있을 때 북한과 우리가 대화하는 관계, 중국과 우리가 대화할 때, 외교상의 대화를 할 때, 동북아시아의 안보 문제를 놓고 대화를 할 때 그래도 한국이 말빨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작전 통제권도 없는 사람이 민간 시설에 폭격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것도 마음대로 결정 못하고 어느 시설에 폭격할 건지 그것도 지 마음대로 결정 못하는 나라가 그 판에 가가지고 중국한테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북한한테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이것은 외교상의 실리에 매우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잠깐 얘기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 그 참여정부가 진보 정권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 보수 정권이죠. 그런데 지금 정권은 수구 정권인 거죠. 보수와 수구는 확실하게 구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외교 한번 봅시다. 아까도 말했지만 중국하고 외교 관계가 노무현 전 대통령 때 굉장히 좋았죠. 그리고 굉장히 예우를 많이 받았는데 현재 대통령께서는 한번 완전 호구 취급을 받아가지고 이거 삐처리해줘라. 괜찮아. 예, 사실은 호구 취급 받아가지고 글로벌 호구. 망신당해서 돌아오신 적이 있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참여정부 시절에 주장했던 외교 전략은 동북아 균형자론입니다. 미국 그때 당시 지금 아까 그 이라크 파병 가지고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제가 약간 변명이라면 변명을 하자면은 침략 전쟁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 누구였어?
한때 약쟁이, 뽕쟁이였고 그리고 개신교 근본주의적 종교관을 가진 완전 이거 미국에서 안 듣겠지 또라이 조지 W 부시가 대통령이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얻을 거 얻고 요구할 거 당당하게 요구한 겁니다. 심지어는 미국과 북한 간의 중재까지도 했던 적도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2002년에 미군 장갑차에 의해서 저희 지난 방송 때 얘기했죠. 우리 여중생 2명이 안타깝게 숨졌잖아요. 그때 반미 강정이 격화되고 그런 것들을 잘 이용을 해가지고 최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건 얻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침략 전쟁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침략 전쟁에 그런 군대를 보냈다는 건 좀 아쉬운 점이 있지만 중국하고 관계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를 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와 거의 유사하죠. 그런데 중국한테 무조건 고개를 숙였냐? 그게 아닙니다. 동북아 역사재단이라는 게 만들어지거든요. 중국에서 자꾸 동북공정을 시도하니까 아예 역사적으로 동북아 역사재단 만들어서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을 하겠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결국에는 중국과 합의를 본 게 이거는 학술적으로 풀어가자라고 합의까지 이를 정도로 풀어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엔 더 심해요. 2005년에 양국이 한일 우정회의 2005로라는 그런 2005년을 그렇게 지정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나중에 일본이 계속 독도는 자기 땅이라고 주장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노무현 전 대통령이 뭐라고 했느냐. 독도에 일본 선적이 왔을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체 없이 발포하라고 했다라는 주변 사람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가 있은 뒤에 일본 배들이 냅다 튀었죠. 또 일본 탐사선이 독도에 오면 부셔라 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몸빵 하라고. 네, 몸빵하라고. 네. 우리 유명한 사진 있잖아.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일본 왕이랑 악수할 때 허리 꼿꼿이 세우고 한 국가의 국가원수답게 당당하게 악수했는데 누구는 고개 한 45도 정도 숙이고 안녕하세요 하고 마치 상감마마 아련하듯이. 예전에는 막 아주 일본식으로만 무릎 꿇고 인사했어. 그렇죠. 예. 그랬던 것도 있습니다. 자, 경제 얘기 아까 나왔는데 경제 얘기 잠깐 하면은 이번 계속해. 예, 한번 해봐. 수치 비교하면은 길게 얘기 안 할게. 네 얘기하고 나서 내가 들어가야겠다 보니까. 저희 노무현 전 대통령 집권 초에 주가 700포인트 정도에서 시작을 했는데 퇴임 직후에 2000포인트까지 올라갑니다. 3배 뛰어 올렸네. 예. 현 정권 한번 얘기해 볼까요? 5천 간다 그랬었는데. 예, 5천 간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반토막도 안 되고 있죠. 참여정부 그러니까 지금 참여정부 때보다 주가가 높다라고 얘기하기 좀 힘들죠. 낫지 뭘 힘들어. 낫지. 예. 그리고 증권하는 사람은 뭐 많지 않으니까 경제 얘기하는 김에 물가 상승률 한번 얘기해 봅시다. 노무현 정권 5년 평균 물가 상승률 2.9%, 3년 평균 잡아도 3%, 역대 최저입니다. 역대 이거는 전두환이가 나는 물가는 잡았어 했는데 전두환 정부보다 노무현 정권이 더 좋았어요. 예. 그런데 우리 대통령 집권하시고 우리 MB 대통령 집권하시고 물가 상승률은 3.6%예요. 별 차이 없구만. 뭐 근데 노무현 정권 때 물가가 많이 뛰어. 이거를 확실하게 또 보려면 딴 거 봐야 돼요. 전셋값. 전셋값 노무현 전 대통령 때 2.6% 상승합니다. 우리 대통령 MB 대통령 때 3.4% 올라가고 2010년에만 7.1% 상승합니다. 가계부채 노무현 전 대통령 때 183조였는데 우리 대통령 집권하시고 269조 됩니다. 경제 성장률 노무현 전 대통령 때 4.3%, 현재 2.8% 뚝 떨어지죠. 1인당 국민소득 더 얘기할까? 계속해. 예, 1인당 국민소득 2003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 집권을 시작했을 때 13,460달러에서 시작을 합니다. 퇴임하실 때 2만 달러 넘었죠.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한 첫 해 10,000달러대로 다시 떨어집니다. 그래 그건 계속 변명하는 게 외환위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2010년도에 올렸다고 올린 게 2610달러입니다. 무현영 퇴임할 때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자, 봅시다. 물가 상승률은 이전이랑 비슷한데 1인당 국민소득은 떨어졌어. 그러면은 이명박 대통령 우리 현 정권 때가 더 먹고 살기 힘들어진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이게 이제 공이라고 한 건데, 그러니까 사실 수치를 비교해 보면 노무현 정권은 실패한 정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근데 5년 내내, 5년 아니지, 한 10년 동안 계속해서 실패한 정부. 지금도 울고 먹어. 실패했다 파탄났다 이러니까 그렇게 그냥
실패한 정부로 규정이 돼버리죠. 아니 과로 얘기할 건 있어요. 뭐 다시 얘기를 하면 과로 나갈 게 뭐 많이 있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이라크 파병도 그러니까 미국한테 맞춰준 거잖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 1원칙을 어긴 거예요. 제 1원칙. 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원칙과 소신을 중요시했던 대통령이 침략 전쟁에 그거는 옹호한 거니까 뭐. 아까 얘기했는 거고. 자, 그랬고요. 아까 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참여정부에서 얘기했던 그 부동산 그거는 그때 당시에 참여정부의 경제 관료들이 얘기하는 뭐 그냥 모피아 개념은 아니고요. 신자유주의적인 그렇죠. 개방 정책을 예. 취해서 그렇죠. 어떤 규제를 했지만 그 신도시들이 개발되면서 동시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견인 효과거든요. 이쪽에서 만약에 그런 물가 상승 그 요소가 있으면 그러니까 지가 상승 요소가 있으면 땅값 올라가는. 따라가. 예, 딴 데도 따라 올라가는 거지. 역할 따라가요. 예. 이렇게 이러면서 어떤 악성인 게 있었고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참여정부의 가장 큰 관은 비정규직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노동 유연화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노동 현장이 아수라장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DJ 때부터 같이 이제 운동진영에서 문제 삼았던 건데 그로 인해 가지고 지금의 쌍차 사태나 이런 예. 것들이 어떤 것을 시발점 단초를 제공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인정할 건 인정하는 네, 노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분명히 어느 정부든 간에 공이 있으면 관은 있는 거고요. 그렇죠. 내용을 정확히 모르면 얘기가 또 안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근데 노무현 정부 때 신자유주의는 세계적 흐름이었는데 그거를 실패가 했다는 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입증이 됐죠. 그렇죠. 신자유주의는 실패한 거다. 근데 MB는 그걸 보고서도 계속 또 그렇게 했으니까. MB는 신자유주의가 아니에요. 지자유주의. 자기를 위한 정책이죠. 그렇죠. 예.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 녹음실에서도 지금 빨리 나가라고 하니까 여기 정도까지 정리를 하고요. 우리 마무리 멘트 하나씩 합시다. 이 박사 뭐 어때? 우리 이틀에 걸쳐가지고 네. 한 6시간 가까이 녹음을 한 것 같은데. 예. 아니구나. 한 7시간 가까이 녹음을 했네요. 그러네요. 아까 일단 많은 청취자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갑자기 엉엉 우는 바람에 방송이 한 2~3번 끊길 뻔했고 뭐 한 번은 끊겼는데 자 다시 박사의 자세로 돌아와서 저는 광해군 생각이 많이 났어요. 광해군 역시도 서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왕에 오르고 정말 위기의 위기를 겪은 끝에 왕에 오르고 그리고 져가는 명나라와 뜨는 후금 사이에서 중리배교를 펼쳤고 그리고 전후복구를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다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성리학 근본주의자들이 광해군을 폭군이라고 규정해서 인조 반정에 의해서 물러나게 되죠.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광해군에 대한 재평가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런 역사적인 광해군의 역사적인 사실과 굉장히 유사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저는 재평가를 다시 한번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가까운 시점에서 참여정부에 대한 재평가의 타이밍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번 저희 대통령 선거 얘기 잠깐 드리면은 박정희 대 노무현의 싸움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 정권에 대한 심판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는 하지만 제발 세상이 좋아져서 박정희 대 노무현의 싸움이더라도 노무현이 이길 수 있는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세작 마무리 됐어. 저는 그래요. 그는 한 정부가 했던 모든 일들은 대통령 혼자서 어떤 결정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정책이라는 거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여 정부에 대한 경제 정책이나 이런 모든 공과를 보면 후한 점수는 주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 노무현에 대해서 평가는 저는 상당히 후한 편이에요. 그리고 멘트 길게 안 하겠습니다. 욕할 수 있던 사회가 좋은 겁니다. 그렇죠. 지금처럼요. 그때는 신났잖아. 진보 진영 어느 진영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노무현 신나게 욕해도요 안 잡아갔습니다. 응? 근데 그랬던 게 5년 동안 이명박 욕하면요 잡혀가요. 박근혜가 되면요 다 잡아갈걸요? 저희 목숨 걸고 방송한다는 생각은 솔직히 말씀은 드리지만 그렇게 체감하진 않아요. 근데 박근혜 되면요 겁나요 솔직히 사람이니까.
무섭습니다. 겁납니다. 잡혀갈 수 있겠죠. 정치적인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에서 살고 싶은 겁니다. 이런 방송을 안 하고도 사람들이 자기의 이야기를 대통령을 욕할 수도 있고 대통령하고 뭐 만담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좀 더 자유로운 세상을 상상하는 거는 무리한 요구가 아니죠. 전 제발 향후에 5년 동안 우리가 욕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저는 DJ가 그 마지막 연설이 있어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한 연설. 거기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언급하시지? 언급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침묵한 사람들도 문제가 있다. 그 검찰에서 그렇게 망신주기하고 이럴 때 가만히 있었던 사람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나쁜 신문 보지 말고 정 안 되면 담벼락이라도 대고 욕을 하라 이거야, 그죠? 그러니까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우리 현대 정치를 이끌었던 그 왼쪽에서 이끌었던이라고 할 수 있죠. 보수에 반대되는 DJ하고 노무현은 지금 다 두 분 다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니까 그 유지를 받던 사람이 나는 민주당의 적자 문재인이라고 보고요. 이거는 1대1 대결 아닙니까? 그러면서 보수를 똘똘 뭉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오늘인가? 어젠가요? 이정희 씨가 사퇴를 했던데. 네, 오늘 했습니다. 오늘인가? 오늘 2시에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쪽도 진보가 똘똘 뭉치게 됐습니다. 진보와 보수의 싸움인데 정의가 뭔지 역사가 뭔지 유권자들이 제대로 판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아니 그랬잖아.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사이 안 좋아도 외계인이 들어오면 막아야지. 그렇지. 그래요. 자, 방송 마치도록 하고 우리 저기 콘서트 때 도움 주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저 소고기 그 한우 세트 3세트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은 좀 어디서 제공했다고 말씀하지 말아달라고 하셔가지고. 네. 그다음에 안동 산약 참마에서 도움을 주셨고, 그다음 아쌀이라고 그죠? 우리 회원이시죠? 그분이 쌀을 한 60포 보내주셨고, 또 항상 보내주시는 그 원주의 진생바이팜에서 예. 흑삼 보내주셨고,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구봉숙의 도시탈출 팬클럽 여러분들, 그다음에 EJ 팬카페 회원 여러분, 그다음에 자원봉사자로 열심히 뛰어주셨던 분들, 또 명승원 박사님, 김남훈 씨, 김미아 누님, 이상호 기자, 또 구성애 선생님, 왕의 서재, 기획사 작은 사람들, 또 콘서트에 오신 모든 관객 여러분들께 뜨거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함을 전해드리면서 노무현 특집 3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대선이 끝나면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어떻게 알아? 일단 공약. 멘붕이 올까봐 지금. 어쨌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으로부터 피맺힌 심정으로 말씀한 겁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됩시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표입니다,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이 만일 그렇게 고초를 겪을 때 500명 윤상객의 10분지일 50만이라도 그럴 수가 없다.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예우를 할 수가 없다. 확실한 증거 없이 이렇게 매일같이 신문에 발표시켜서 정신적 타격을 주고 수치를 주고 분노를 주고 이렇게 할 수가 없다. 50만만 그렇게 소리를 냈다고 하면 노무현 대통령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모두 행동하는 양심에 대해서 자유를 지키고 서민 경제를 지키고 평화로운 남북관계를 지키는 이 일에 우리가 모두 들고 일어나서 이 나라를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 희망이 있는 나라를 만들도록 합시다, 여러분. 결벽증이나 이런 게 굉장히 강하신 분인데 정말 자책을 많이 하셨어요. 심지어는
주변에 있는 참모들이 가장 가슴이 아팠던 것이 그 많은 사람들 고통받고 있다는 소식 접하면서 내가 정치 안 했으면, 내가 대통령 안 했으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당했을까. 듣기에 따라서는 정말 열심히 살아온 당신의 생애를 부정하시는 듯한 말씀으로까지 들려서 좀 안쓰럽고 죄송스러운 거는 보통 이제 무슨 분부가 있으면 비서관을 통해서 하시는데 직접 전화를 한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2달 전쯤에 아마 전화를 직접 하셨어요. 그래서 건강보다 하여튼 요새 잠을 잘 못 잔다. 그러면서 누울 수가 없다. 누우면 자꾸 이렇게 가슴이 조여오고 숨을 쉴 수가 없고 그러는데. 한 아버지의 죽음, 한 남편의 죽음, 한 남자의 죽음을 가져온 그 원인은 정치적인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공격,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모욕, 거기서 당하는 수모, 그 굴욕감, 이런 것을 정치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런 걸 봤기 때문에 그 대응이 그런 식으로 나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죽음의 원인은 정치적이지만 죽음 그 자체는 지극히 인간적인 죽음이다. 저는 그렇게 보죠. 그러니까 분한 것보다 되게 이제 불쌍하고 슬프죠. 대통령이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책무에 관해서는 열심히 했고 대강 그게 남기지 않고 대강 정리를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뭐 할 만큼은 적어도 그 성과가 그렇게 나쁘진 않다. 우리 정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가장 암적 요소들이 말하자면 지역 분열입니다. 두 번째가 기회주의입니다. 이걸 한번 극복하고 바로잡아 보고 싶었던 것이 제 정치적 목표거든요. 그 일은 뭐 거의 원점으로 되돌아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좌절감을 느끼는 것이죠. 그대 몰래 준비한 그 선물을 내 두 손에 꼭 쥐어주고 서둘러서 멀어지나요. 그 이별에 내 가슴은 꼭 얼어버렸죠. 가는 걸음을 돌려야 하는데 뒤돌아보면 남긴 미소에 심장이 멈춰서 발등을 밀어내봐도 움직이질 않아요. 이미 놓쳐버린 그 눈물만 입가에 맴돌죠. 울지 말라고 울지 말라고
당신인 줄 알겠습니다. 가는 걸음을 돌리지 않아요. 보내주라고 그댈 가리는 눈물이 미워서 손으로 훔쳐내어도 멈춰지질 않아요. 아픈 그대 이별의 말들만 귓가에만 돌죠. 울지 말라고 울지 말라고 가슴이 말하는데 입을 막아도 삼킨 눈물이 숨겨지지 않아요. 눈물이 엉킨 눈물이 그 발에 닿으면 다시 나에게 달려올까요? 날 안아줄까요? 가지 말라고 날 떠나지 말라고 소리쳐봐도 듣지 말라고 듣지 말라고 가슴이 시키나요. 차가워지는 뒷모습 두 눈을 감고서 그대 없이도 사랑하려고 가슴에 새기죠. 나는 받을 수 없는 선물이죠. 바보처럼 어느 토요일 잠결에 뉴스 믿을 수 없는 이야기 아름답던 그 사람 볼 수 없다는 저만치 떠나갔다는 바람만 슬피 울고 아무 대답도 없어 밝은 해가 뜨는 그날이 오면 우리 다시 만나요. We will live forever. We will live in you. We will live forever. We will live in you. 우리 아이들에게 결코 불의와 타협하지 않아도 성공할 수 있다는 하나의 증거를 꼭 남기고 싶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결코 불의와 타협하지 않아도 성공할 수 있다는 하나의 증거를 꼭 남기고 싶었습니다. 미쳐버린 세상에 산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죠. 하지만 난 당신을 가슴에 담고 그렇게 버텨갈게요. We will live forever. We will live in you. We will live forever. We will live in you. 멀리서겠지만 가끔 그렇게 우리를 지켜봐줘요. 밝은 해가 뜨는 그날이 오면
우린 당신을 믿어요. 우린 당신을 믿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바람 부는 벌판에 서 있어도 나는